여기 한국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인은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 숙소 청소를 담당하게 되고 북한 선수들을 만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리입니다. 제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생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없었거든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파리의 거리에서 자란 한 아이일 뿐이었죠. 제 첫 기억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들던 순간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저는 겨우 5살 정도였을 거예요. 어쩌면 6살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게 5살로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5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그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이 늘 함께 했으니까요. 밤이면 저는 종종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님은 왜 날 버렸을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아무도 제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꿈을 꾸곤 했어요. 매번 현실로 돌아올 때마다 그 꿈은 더욱 멀게만 느껴졌죠. 6살 때부터 저는 소매치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곧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들 덕분에 최소한의 음식과 잠자리는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첫 성공을 아직도 기억해요. 분비는 지하철에서 한 여자분의 지갑을 훔쳤죠. 그 순간의 아드레날린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경찰을 피해 도망치고 다른 거리의 아이들과 영역 다툼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른들로부터 도망쳐야 했죠. 한 번은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때 느낀 무력감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9살 때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감옥에 홀로 갇혀있던 그 시간,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누군가 와서 저를 구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행히 제게는 신분 증명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험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들키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12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소매치기를 하러 나갔어요. 에펠탑 근처는 항상 관광객들로 붐볐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소매치기가 더 쉬워지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거든요. 저는 쉬운 표적을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건 한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관광객의 모습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분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미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이라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제 손목을 잡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그분의 손아귀력이 너무나 강했어요. 공포에 질린 채 그분의 눈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과 연민이 가득했거든요. 괜찮아, 도망가지 마. 그분이 서툰 프랑스어로 말씀하셨어요. 너 배고프니? 같이 밥 먹자.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 경찰에 넘기거나 때리려고 했거든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근처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함정인지,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에 질렸죠. 도망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저에게 식사를 사주셨어요. 따뜻한 크로와상과 코코아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는 건지.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가 먹는 걸 지켜보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분은 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앙리야, 제가 이름이 없다고 말하니 그분이 제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준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신분증도 가족도 미래도 없어요. 그분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지금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제가 아는 세상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제게 자신은 김민수라고 말했고 봉사단체에서 있어서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경계하자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이곳으로 오면 또 빵과 우유를 사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소매치기를 시도했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팠죠. 그러다 어제 만났던 김민수라는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시간은 저녁 7시가 넘어 있었고 저는 그가 카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새 카페로 걸어가고 있었죠. 어제 그 카페에서는 김민수 아저씨가 있었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때의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이상한 감정이 들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에도 김민수 아저씨는 제게 빵과 우유를 사주셨고 저는 처음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에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민수 아저씨를 만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김민수 아저씨는 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저씨를 따라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김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갔고 도착한 곳은 파리에 있는 한인 봉사단체였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아저씨와 봉사단체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종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특히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그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고 제 옷차림이나 행동이 그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웃었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그날 저는 학교를 뛰쳐나와 거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익숙한 그곳으로 말이에요. 그때 김민수 아저씨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앙리야, 넌 할 수 있어. 넌 강하고 똑똑한 아이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야.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글자를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덧셈과 뺄셈,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까지.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건 제 과거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꿈에서 저는 다시 그 차갑고 위험한 거리로 돌아가 있었고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가 장난으로 제 어깨를 툭 쳤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세게 밀쳐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거리에서 싸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선생님께 혼이 났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여전히 그런 폭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민수 아저씨와 봉사단체 선생님들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분들은 제게 상담을 받게 해주셨고 천천히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앙리야, 내가 겪은 일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상담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공식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손에 든 그 작은 카드가 저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앙리 듀퐁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시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꿈에서 저는 햇살 가득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국적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과거의 습관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옛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거리 생활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로웠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숙제를 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은 후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지갑을 훔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김민수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간신히 제 자신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저는 정말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과연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때 김민수 아저씨가 제게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앙리야, 내 과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넌 이제 그런 삶을 떠났어. 그리고 난 내가 앞으로도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조금씩 제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점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 주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김민수 아저씨께 작은 선물을 샀어요.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제겐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김 아저씨는 그 선물을 받으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앙리야,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단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김민수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대신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고 모두가 싫어하는 청소부로 일했어요.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밤에는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고 주말에는 컴퓨터 강좌를 들었어요. 김 아저씨는 항상 제게 지식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19살이 되었을 때 저는 호텔 청소부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고
제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었죠. 때로는 힘든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일하면서 저는 종종 제 과거를 떠올리곤 했어요. 이 호텔에 묵는 손님들 중에는 제가 예전에 소매치기를 하려 했던 것 같은 부유한 관광객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의 지갑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죠. 순간 옛날에 제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주저없이 그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잠깐 그런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 지갑을 바로 프론트에 가져다 주었고 결국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저에게 팁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올림픽 숙소단 시설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북한 선수단의 숙소도 청소하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좀 긴장됐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올림픽 선수들이잖아요.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되더라고요. 첫날, 북한 선수단 숙소에 들어섰을 때 느낀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뭔가 긴장감이 감돌았달까요? 다른 나라 선수들 숙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복도에는 항상 누군가가 서 있었고 그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청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방 안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선수들 방과 달리 북한 선수들의 방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요. 옷가지 하나, 개인 물품 하나 눈에 띄지 않았죠.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각 방마다 벽에 걸려있는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북한 선수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북한 선수의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 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어요. 조선말을 할 줄 아시나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한국인 분들과 오랜 시간 지내면서 조금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그 짧은 만남 이후로 저는 북한 선수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무표정하고 경직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북한 선수 몇 명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들 뒤로 한국 선수들도 걸어오고 있었죠. 서로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 북한 선수들의 눈은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을 쫓고 있었어요. 특히 한 여자 선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선수들의 웃음소리에 살짝 고개를 돌렸다가 옆에 있던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 선수들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동경과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북한 선수 한 명이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복도 구석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건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는 빠르게 화면을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이 제공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걸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압수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장에서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북한 선수들은 대부분 따로 훈련을 했지만 가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죠. 한 번은 북한 선수 한 명이 한국 선수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북한 선수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한국 선수는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북한 선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선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민족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북한 선수 한 명이 혼자 방에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그가 방에 들어가고 잠시 후 저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어요. 호기심에 문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한국 드라마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틀어놓은 것이었죠.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도 잠시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재빨리 껐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에 앉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유롭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북한 선수들이 파리에 오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선수들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던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가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눈인사를 나누거나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 번은 북한 여자 선수 한 명이 몰래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정말 우리가 듣는 것처럼 풍요롭고 자유로운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 노력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듣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에 급히 자리를 떠났죠. 그 짧은 대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보였던 호기심과 갈망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선수는 경기에서 패배한 후 숙소로 돌아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탄광에 보내지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그들에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북한 코치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선수들의 동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최근 일부 선수들의 행동이 이상해. 특히 한국 선수들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어. 한 코치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어제는 한 선수가 한국 방송을 몰래 보다 걸렸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거야. 다른 코치가 답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북한 선수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억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본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몰래 즐기던 자유로운 순간들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한 북한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그 선수는 한국 선수와 같은 종목에서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그 선수의 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저는 그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후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 걸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북한 선수단 숙소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코치들과 관리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 선수가 잠시 사라졌다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들의 긴장된 표정과 날카로운 목소리를 보며 저는 그 선수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저는 한 선수와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괴로워요.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다시 모든 걸 잊어야 하니까요. 한국 선수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이곳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방,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환경에서 살겠죠? 우리들은 이곳의 숙소시설과 음식도 모든 것이 대단해서 좋아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숙소와 음식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매일 이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그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랐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거리의 소매치기로 살았을 때도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이 북한 선수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 아저씨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앙리야, 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그들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본 그들의 모습, 그들의 꿈과 희망을 절대 잊지 마.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김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을 도울 순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금 북한 선수단의 경계는 삼엄해요. 북한 선수단 내부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 보여요. 선수들은 항상 감시자로 보이는 사람과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고 모두 딱딱한 표정으로 걸어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하던 선수들도 점점 표정이 굳어 있고 긴장된 목소리로 제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그들의 인생도 언젠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국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김민수 아저씨를 만나지 않고 여러 한국 봉사자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숙소단 청소를 하면서 제가 겪은 북한 선수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올림픽 관계자들 중 한 명은 이번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프랑스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를 비웃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만 보더라도 한국은 파리 올림픽이 아니어도 프랑스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분명해요. 저도 제가 만난 한국인분들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앙리님 감사합니다. 앙리님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